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IOC의 바흐 위원장이 15일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한다고 하면서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은 선수촌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데 분위기가 찝찝해합니다. 일본 언론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보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18일에도 1699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효고현 등 6개 부여는 하루 최다를 갱신했으며 사망자는 14명 늘어났습니다. 도쿄도는 298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8월 4일에 309명 다음으로 많으며 특정 세대를 벗어나서 전 세대에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바흐가 전 세계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을 방문한 것입니다. 바흐가 15일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14일 언론에서는 왜 하필 지금 방문을 하느냐, 정말 개최를 하고 싶으면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 라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현재 일본이 제3의 물결이 와서 C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바흐가 오면 전 세계에 일본의 C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달될 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흐가 정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를 원한다면 눈치 없이 지금 오지 말고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면 오라는 것입니다. 언제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죽 답답하면 이런 하소연을 할까요? 15일 일본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가 착용한 마스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바흐는 일반 마스크와는 조금 다르게 중앙 부분이 크게 돌출되어 있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언론들과 국민들은 상당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것은 N95 마스크이다. 의료 종사자가 사용하는 고기능의 마스크다. 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위험지대라는 것을 알고 있나 보다. N95 마스크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 올림픽을 하려고 한다고 홍보를 하는구나.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은 절묘한 코미디이다. 라는 조롱도 나왔습니다. 바흐의 N95 마스크는 회담을 할 때 당연히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일본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재수 없으면 일본에서 C19에 걸릴 수가 있다 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서 도쿄올림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라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해주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마크가 오른쪽에 그려져 있고 코에 밀착할 수 있는 철선이 상단에 뚜렷하게 보이고 안경으로 꼭 눌러서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바흐의 모습은 실제 전 세계에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짜증나는 모습으로 등장한 바흐의 방문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몇 가지 장면을 지적하면서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합니다. 스포니치 아넥스의 보도에 의하면 16일 바흐 위원장이 스가를 만나서 팔꿈치 터치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스가가 갑자기 주먹을 내밀어서 잠시 어색한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바흐가 주먹 터치 인사로 바꾸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코이케 도쿄 도지사를 만날 때에는 손 소독을 부지런히 한 후에 팔꿈치 터치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마스크 문제와 별도로 지나치게 일본의 C19를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전세기로 입국한 후에도 소독이 되어 있는 전용 차량으로 이동해서 숙소에서 다른 손님을 절대 들이지 않았고 다른 손님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전용 동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16일 저녁 대외조직위원회 모리 회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마스크를 꽉 눌러 쓰고 모리 회장과의 거리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하는 모습에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쿄올림픽을 밀어붙이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내년 8월 임기 만료를 두고 의회 해산과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올림픽 성공으로 재선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는 아베가 중도 사퇴하면서 얼떨결에 총리가 되었는데 이후에 학술회의 임명 거부 논쟁과 C19 확산 등으로 지지율이 꺾여지는 등의 여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와 중의원 해산과 총선 등을 승부수로 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내년 3월 그리스 총회에서 올림픽 취소를 IOC가 먼저 결정하는 위험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생기는 위약금 분쟁과 책임 소재 등으로 재선에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의 올림픽 보이콧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된 후에 C19 확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C19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행동과 집회를 많이 하면서 분노를 느낀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의식하는 바이든이 23만 명이 사망한 C19 사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도쿄올림픽 참가 거부 결정을 내릴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극우 언론들은 만약에 중지하면 4조 5,151억 엔, 약 48조 366억 원의 경제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경제 불황에 빠지게 되고 일부 국민들이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라면서 협박성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 관중을 50%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1조 3,898억 엔, 약 14조 7,8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하니 기대를 가지고 개최 준비를 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입도선매해 놓았습니다. 전체 인구를 뛰어넘는 숫자인 3억 병을 확보했다고 하니 전 국민에게 접종하고도 관광객이나 선수단들을 위해 예비 백신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일본을 방문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시기는 2024년이나 지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OC는 도쿄올림픽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선수단들은 자기 나라에서 먼저 접종을 하고 입국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번 바흐의 방문에서 일본 정부가 깜짝 놀란 것은 일본 방문객들의 백신 비용 부담을 IOC가 하겠다라고 선제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뿐 아니라 방문객들을 위해 백신을 이미 확보한 일본으로서는 돈은 아꼈지만 왜 굳이 먼저 발표할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극우 언론들은 일본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IOC가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일부에서는 IOC는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는 의도일 뿐이다 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AP통신이 바흐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해외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백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흐가 먼저 선제적으로 IOC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해도 서방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이 입국의 전제 조건이라면 아예 올림픽을 출전을 하지 않겠다 라고 나오는 선수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드는 길을 선택하고 차근차근 국가와 국민을 몰아넣는 스가 정부의 꼴이 보이네요. 우크라이나 오토시츠는 세계적인 전통의 구조형 엔진 업체로 전투기 엔진과 프로펠러 엔진, 수송기 엔진 등 거의 모든 엔진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로 구소련 시절에도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엔진 기술이 부족한 중국은 오토시츠의 경영난을 틈타 주식을 모아 오토시츠를 흡수하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화가 미국에서 제트 엔진 부품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이다기란 회사를 인수했듯이 우크라이나 오토시츠도 인수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KFX도 추진 중인 우리나라 항공기 제조에 가스터빈 기술은 꼭 필요한 기술이고 우리나라 기관이나 기업이 이모토시츠라는 회사를 인수했으면 합니다. 제가 듣기론 우크라이나의 금수조치를 재정이 어려워져 오토시츠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를 인수하려 하나 미국이 이를 우려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을 권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선진화된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소유한 지분 25% 정도가 3천억 원 정도나 들었는데 이런 기술은 돈을 주고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무방국들도 인수를 거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를 하여도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항사의 한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 나라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건
보완 차원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렌의 뼈대에 있는 항공기 제작관원으로 뼈대에 있는 안토노프-124, 225 같은 대형 초대형 수송기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오토시즈가 국제시장에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이거대한 떡대를 날리기 위한 크고 아름다운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잠시 후 검색 중 크고 아름다운 이브체인포 프로그레스 D-18 터보팬 엔진과 개량형인 D-36 436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공격기에도 사용 가능한 고출력 터보샤프트 엔진까지 독자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우크라이나가 얼조난 상황이면 이 회사가 돈 좀 떨어졌다고 절대 해외 매각을 할 리 없는 회사지만 회사도 돈 떨진 지 오래고 나라의 사정도 여의치 않다 보니 이걸 국제 매물로 내놨었더랬죠.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이었는데 자국 대형 수송기 및 수송기 베이스의 각종 바리에이션, 여객기 설계, 엔진 기술 등등을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었죠. 그러자 서방에서 엄청나게 우크라이나에 압박과 견제를 넣었었어요. 덕분에 중국이 먹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반발을 이유로 중국의 주식 매입을 금지시키고 지금 상태에서 일단 주식 매매를 동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울분에 차서 서방 진영에 한마디 했죠. 야 이 베레니 새끼들아, 그럼 좀 비행기라도 좀 사주고지를 해 라고. 사실 이게 미국의 압력이었고 저희도 미국 보고 한 말이죠. 미국이 중국 쪽의 엔진과 엔진 배수를 넘기지 말라고 대놓고 지랄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조사해보니 이게 중국 지분, 러시아 지분 합치면 50%가 넘어요. 즉 러시아가 캐스팅 보트가 돼버린 거죠. 나머지 지분을 서방 국가의 어느 기업이 쥐더라도 러시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상황 전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러시아 지분이 실제 돈을 댄 주인이 중국이었던 거죠. 즉 합법적으로는 중국 회사인데 중국이 자국 거라고 떠들고 기술을 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눈 시퍼렇게 뜨고 주시하고 있고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라 괜히 외교적으로 이를 버리기 싫은 베이징에선 일단 묻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캐피털 그룹이 참전한 상태죠. 구민하겠다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합법적인 주인인 중국에 이걸 넘기느냐, 아니면 법원의 안보상의 마법을 부려 이걸 미국에 넘기느냐.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썼냐면 이 이야기엔 숨겨진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우리 올캐피탈 그룹은 금융회사예요. 저걸 사도 운영하네요. 즉, 저걸 다시 운영할 회사의 지분을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를 할 거거든요. 일본 도시바 반도체의 주인이 세계 회사인 것과 비슷해요. 일본 산업혁신단, 미국 회인 캐피탈, SK 하이닉스. 여기도 SK 하이닉스 빼곤 다 돈 만지는 오디지 반도체의 기업도 모르는 곳이라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인수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캐피탈 그룹은 도움을 회전시키는 오디지 비행기엔 관심 없어요. 저걸 운영할 회사는 금융기업 뒤에 있는 그 누군가죠. 근데 그 숨은 주인공이 우리나라 업체라는 카더라 썰이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업체가 저거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온다면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부스렌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다. 부스렌 해체 당시 모든 시설과 자산은 해체 시점 소재지 국가에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만들어졌던 부스렌의 군사 시설, 군사 자산 등은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이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부스렌의 지원하에 군사기술 연구 개발이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자산들은 우크라이나의 전략 자산으로 변모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무기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필자가 소개하려 하는 주대상은 항공기 엔진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엔타너 V-125리아가 있다. 우크라이나 말로미에는 꿈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원래 비행기의 주목적은 부스렌의 우주 왕복선인 불안과 그 관련 장비 자재의 수송으로 총 2대가 주문되었으나 그중 한 대만 완성이 되었다. 완성된 한 대는 기반이었던 언124와는 다르게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화물용 뒷문이 없었고 한 개의 수직
조직 날개가 2개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제작 중이었던 나머지 한 대는 빗문을 보완하면서 한 개의 수직 날개를 사용, 조금 더 효율적인 항공기를 구상하던 중이었지만 그 상태에서 소련이 몰라 해체되고 우주 왕복선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이 비행기의 수송 능력은 무려 최대 25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는 80톤의 화물을 싣고 5,000km의 항공거리를 가지는 모양이다. 이 착륙에 필요한 활주로도 길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공항 제3활주로가 유일하게 이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 비행기를 제작한 안토노브 사는 구소련 시절 일루신과 함께 주요 항공기 제작 회사였다. 하지만 구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항공기 구매는 대폭 줄어들었고 자국 시장의 수요는 없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서방의 상업용 항공기와 경쟁도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일부 지방이 러시아의 합병을 결의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여 합병한 사건은 결정적이었다. 이 사태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적대국이 되었으며 그나마 소량의 항공기를 구입해주던 러시아와의 거래가 완전히 끊어짐으로써 우크라이나의 항공산업은 괴멸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 이때 우크라이나에 손을 내밀며 협력을 희망해온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처음에는 안토노브 수송기에 대한 구매 의향을 보이며 접근하였는데 중국의 진정한 성내는 이 안토노브 수송기에 장착되는 제트 엔진에 대한 기술이었다. 구소련의 기계 제작국인 이브첸코 프로그레스는 안토노브 수송기를 위한 강력한 제트 엔진 D-18T를 개발하였고 그 생산은 우크라이나의 모터 시치사에서 하였다. 당시 소련 최저로 중압 2만 kgf를 돌파한 최첨단 엔진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최우선적으로 이 D-18T 엔진부터 협력을 시작했다. 중국은 안토노브 항공사와의 협력을 추진하였으나 사실 상엔진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를 눈치챈 우크라이나 당국은